네,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합계법학원에서 지금 법규 맡고 있는 박성환 평가사라고 하는데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옛날 사진, 3년 전 사진 자꾸 울거먹어서 물적 동일성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 맞아요. 저예요, 저. 제가 오늘 이제 조문특강 한 5회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 조금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조문특강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모아놓고서 무슨 경전 읽기 하듯이 조문 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 조문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법전을 원래 냈던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행정기본법 나오고 법이 은근히 좀 많이 개정이 된 게 있어서 지금 작업 중이라 저희 지금 하동수 평가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안 읽으세요. 그게 좀 양이 많아서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또 보내려고 오늘 오후에. 그래서 좀 그거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요걸로 한번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수정해서 거기 좀 내용이 좀 과다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리법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약간 과다해서 제가 조금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보신 분 보셨어요? 몇 점 지금 점수 안 나왔죠. 자, 보셨어요? 다 푸셨어요? 다 몇 번 정도까지 푸셨어요? 네. 몇 번까지 풀었어요? 몇 번까지 풀었어요? 2번 빼고는 다 풀었어요. 이번 시험 문제처럼 나오면 이제 실무가 키를 잡는 거예요. 이번 시험처럼 나오면 실무가 키를 잡는다는 게 사실 법규가 좀 많이 쉬웠어요. 법규가 왜 많이 쉬웠는지 제가 시다반하고 제가 요번 연도부터는 해설지를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페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해설지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문제 풀이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문제 구성이 뭐 본안 판단이라고 해서 뭐 위에 있는 문제를 갖다 다 읽을 필요도 없는 문제였고 소송 요건이나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이거는 그냥 뭐 누굴 까고 이런 게 아닌데 무슨 뭐 일부 취소 판결이 불이타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부 취소 판결이 이제 불이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불이타면 우리 시험 못 봐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일부 취소 판결 같은 논점이 불이타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는 개별 스터디를 하지 마세요. 못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좀 이제 기본적인 종합 사회집을 갖다가 하나 정해놓고 좀 푸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문제집 있죠. 윤땡땡 사례집. 그 책이 좀 절판되긴 했는데 그 책 75번에 문제 3번 보시면 일부 취소 판결 문제가 나와요. 심지어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문제였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불이타라는 얘기를 듣고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좀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에 유예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문제를 좀 푸세요. 아시겠죠? 지금 문제를 꼭 푸셔야 되고 지금 일단 기본 강의가 다 끝났죠. 웬만하면 다. 기본 강의가 다 끝났는데 기본 강의가 끝났는데 내가 기본 강의가 이해가 안 가서 기본 강의를 다시 듣겠다 이러면은 내후년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예 1차 강의까지 다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본 강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다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아시겠죠? 시험장에 뭐 절대 뭐 들어가도 쓸 게 없어요. 여러분들 1차 시험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암기를 하면 선지가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 골라내면 돼요. 그쵸? 근데 2차는 어때요? 내용을 아는데 백지예요. 백지.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고 써야 된다고 내용을.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내용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뼈대나 구조를 일단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본 강의만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뼈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요 안의 내용만 암기를 하시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반 원칙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알 것 같죠?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이게 소송 요건에서 문제가 돼요.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돼요. 판결에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아시겠죠? 그런 정도의 지금 뼈대가 안 잡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기본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문제를 풀고 나서 기본 강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은 그때 다시 이제 문제 풀다가 기본 강의를 들으면 모르겠지만 기본 강의 듣고 기본 강의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기본 강의 한다. 예. 3기는 일단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의를 지금 유해생들 같은 경우에 강의나 한번 들어봤는데 좀 잘못 길을 들은 것 같다.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면 한 과목 정도에서 본인이 공부하는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맥시멈 2과목 3과목을 다 듣겠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2과목 정도까지는 뭐 12월 안에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풀이를 좀 병행을 하세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고 동차생들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한번 했다 하고서 그냥 내년에는 쟤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고 내년에 강사 선정을 잘 하시면 돼요. 지금 오버하시다가 내년 1차 떨어지면 2차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 강의 욕심내지 마시고 유해생들 정도는 지금 만약에 조금 기본 강의 많이 흔들리고 정말로 내가 심각할 정도로 안 잡혀 있다 하시면은 강사 한번 바꾸시는 거 추천을 해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들어갈게요. 법규 시험 문제 보시면요. 요 법규 시험 문제라는 게 우리 감정평가 말고 그냥 공법의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행정법. 5급하고 옛날에 죽은 사시, 그 다음에 변시, 입시하고 5급 공채하고 이제 얘네들하고 우리 좀 밑에 써야 되나? 좀 감평하고 자, 이거 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시험 문제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쟤 또 입턴다 이러는데 문제가 왜 정해져 있냐면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을 지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행정소송법 안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송요건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본안 판단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판결에 관련된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지금 행정법 수업을 들으시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이렇게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요 안에 몇 조 이게 그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려지죠 지금.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의 시초가 뭐예요? 행정소송법의 시초. 그쵸? 자, 얘는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민사소송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를 토대로 해가지고 행정사건에다가 그냥 옷만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법에 보면은 행소법 8조 2항에 보시면 이 법에 없는 거는 법원 행정조직법하고 민사집행법 이런 데서 이제 조문을 가져온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이 법조문이 행정사건에 맞게 이제 바꾸긴 했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행정소송법이라는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요 민사소송법에 있는 제도를 갖다 일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 판결 관련해서 판결 효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세효라든가 그 다음에 기속력 있고요. 기판력 있잖아요. 얘 몇 조예요? 형성효? 행정소송법. 인강하는 느낌이야. 그 29조예요. 29조. 네. 29조고 기속력은 몇 조예요? 30조예요. 30조. 기판력은 몇 조예요? 기판력. 맞추시면 이따 커피 사드릴게요. 몇 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기판력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있는 218조, 219조를 가져와요. 그게 기판력을 갖다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31조 너가 가져가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소송 요건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별게 없어요. 뭐냐면 그냥 제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도에 관해서. 근데 이 제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걸 갖다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원고가 어떤 입장에 취해 있는데 얘가 이제 권리구제를 받고 싶다 하면 뭘 선정해야 돼요, 일단은? 권리구제 수단을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정을 해야 되냐, 이걸 갖다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선정했다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판사들이 이를 때려치겠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제한을 둬요. 그게 뭐냐면은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그러니까 네가 자격을 갖다가 갖춘 놈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격을 갖춘 놈이 들어와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본안 판단이에요.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단하는 게 본안 판단. 그러면 요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 기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판결이라는 걸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민사소송법을 보면은 판결이 나오잖아요. 판결이 나오는데 민사소송법은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대등한 관계예요. 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해. 이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째?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 강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민사집행법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사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요 판결이 나오면은 별도의 제도로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을 마련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뭐 간접강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소송 제도가 선정하고 소송 요건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당사자 주장이 적절한지 그 본안 판단을 하고 나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요 5개 섹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요 5개인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볼 때마다 이게 개별법 같다가 뭐 행정법 같다가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 본안 판단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본안 판단. 소송 요건 같은 경우에 이제 권리구제 수단 같은 경우에 우리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권리구제 수단 행정소송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죠? 어떤 식으로 규정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처분이냐 이거부터 판단을 하죠. 그리고 처분 아니고 이제 부작위인 경우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일방적으로 나한테 때리는 처분이 있잖아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다투는 제도가 있고 나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법률관계를 갖다 확인받는 어떤 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2개예요. 그게 행정소송법에 보면은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예요? 당사자 소송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법적 상태에 놓였을 때 내가 권리구제를 받으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행정소송법 딱 피면 뭐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밖에. 그게 뭐예요? 항고 아니면은 당사자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시다 보면은 처분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처분성.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그거를 왜 써요? 그거를. 자, 봐봐요. 제가 저기 뒤에다 써놨는데 일단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는 절차를 좀 볼게요. 행정청이 어떤 짓거리를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법이 있어야죠. 근데 이 법이 있는데 저 법이 모든 걸 다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전문적인 행정 주체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이런 행정입법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국회에서 던져준 거랑 행정부에서 던져준 2개의 법률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랜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정 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계획을 짰죠. 그럼 내가 이제 쟤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짰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응? 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오케이 조사를 했는데 내가 플랜한 대로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침입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한번 떠들어봐 이래야 돼요. 어차피 계획 짰고 네 거 날릴 거야. 근데 드러나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한번 듣는 척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얘 집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행정 절차예요. 그래서 이 행정 절차에 3개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얘기 한번 들어보러 들어갈게. 떠들어봐. 날린다. 이러고서 이제 3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행정작용을 해요. 아시겠죠? 요 행정작용을 이제 시작한단 말이죠. 요 행정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처분이에요. 이 처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다른 법에 없거든요. 민법은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을 맺는다? 행정주체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다? 살짝 비대등한 관계예요. 처분은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밖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런 권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행정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처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이게 행정법에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소송도 결국에는 사법상 권리나 의무를 갖다 확인을 받는 제도지 어떤 걸 내려 찍어가지고 그걸 다투는 소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할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익사업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단계별로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분을 갖다 한 번에 몰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처분해서 처분이 여러 개 걸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처분을 갖다가 이행을 해야지만 이 처분에 따른 의무를 내가 이행을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행정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처분에 불복해서 안 해요. 난 네가 그렇게 뭐 의무를 부과했지만 난 그거 안 따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불도저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정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대집행 같은 거. 공익사업을 하려고 이제 수용재개를 해서 네 땅을 먹겠다 했는데 얘가 철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건물을 철거를 안 하고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의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미뤄야겠다 해가지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대집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절차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은 행정구제 수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구제 수단이.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오늘 이따 하겠지만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토지 보상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그쵸 규칙이 있어요. 얘네들의 입각을 해서 플랜을 짜요. 이 플랜이 뭐예요? 이게 사업인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토지보상법 20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사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 행정조사가 토지보상법 9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토지보상법 10조에 따라서 타인토지 출입을 해요. 출입해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날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을 때 참으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인용의무예요. 요 3가지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서브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수용재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사업 인정한다. 수용재결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내 재산권을 뺏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침익적인 거예요? 수익적인 거예요? 침익적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을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처분이 나오냐면 사업인정이 나오고 그 사업인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런 재결이 나오고 나서 요 재결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갖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되나요? 철거하랬는데 철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가요? 토지보상법 89조에 있는 대집행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구제수단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 좀 이따 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행정법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개별법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 오늘 사실 오시려고 한 분이 직접 연락이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개별법을 먼저 들으라고 했대요. 위에 뭐 먼저 공부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개별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행정법 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오지 말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토지보상법하고 뭐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법 먼저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저기 행정법이 다 논의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개별법부터 들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오시라 했어요. 그냥 인강으로 들으시라 했거든요. 이게 행정법이 공통 논의를 갖다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행정법을 갖다 이해를 못하면은 개별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분이 개별법부터 들었다는 얘기는 행정법을 이해를 못하고 개별법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이해를 안 하고 다 암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손을 못 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도 지금 속이는 사람들 있으면 행정법을 빨리 듣고 들으세요. 행정법을 빨리 듣고 들으시라고. 아시겠죠? 자, 일단 1페이지 보시죠. 1페이지. 여기 이 정도 해놓고. 자, 우리 시험의 출제 방향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의 출제 방향. 자, 일단 교수들이 어떤 문제를 낼라 그래요. 그러면 교수들이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겠어요? 우리처럼 사례집 갖다 풀어요? 기출문제 풀고? 아니에요. 얘네들은 법조문부터 딱 펼쳐봐요. 일단 지금 최근에 어떤 판례라든가 어떤 현업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가사라든가 행정법 교수들은 뭐부터 보냐면 법부터 봐요. 법부터. 그러면 거기 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그 법에 관련된 내용을 낼 거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내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못 내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없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 시험의 출제 방향 보시면 첫 번째 성문화된 법령 규정이 존재한다 라는 게 있고, 성문화된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죠. 이 위에 있는 첫 번째가 거의 우리 시험의 85%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집 있잖아요. 그 사례집에 있는 내용만 다 풀어도 우리 시험의 85에서 90%는 다 먹고 일단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어떤 강의 같은 거에서 보면은 뭐 판례 특강한다, 최신 판례 뭐 엮어서 이렇게 팔거나 이러는 게 많은데 저는 일단 그 판례 특강 하기가 싫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판례 특강 같은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판례랑 판시사항이 판결 요지가 다르다. 만약에 판결 요지라는 거는 맨 위에 있는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요 결론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그러면 뭐예요? 판례가 입장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례가 입장을 바꾼다고 하면요. 판례 번호 옆에 반드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말이 떠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법원에서 입장을 바꾸려면은 13명인가 그렇잖아요. 대법관들이. 그러면 자기 혼자 입장 바꾸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손잡고 바꾸자 이거예요.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예전까지는 이 판례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건에 이 판례가 있으면 이 판례만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법령 개정이 되면서 이 해석이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례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판례를 변경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이상은 내가 알고 있는 판례 입장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개별 판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별 판례. 이 개별 판례를 케이스별로 쭉 적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들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갖다 적용을 하니까 이 결론이 공익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사익적으로 너무 침해를 많이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만 반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맨날 그 특강 같은 거 가보면은 이 판결 요지라 해서 이 위에 있는 것만 암기를 하신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읽기가 힘들어요. 얘네들 글 어떻게 써요? 아니하지 아니하는데 아니한다 이러잖아요. 나는 한 줄 읽는데 머리가 돌아요. 근데 그거를 특강을 하려면 그런 애들을 아니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아니한다 막 이러면은 나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거를 알고 들어가시면 봐봐요. 꼭 안 하던 짓을 하면은 항상 그런 피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괜히 안 하던 짓 하면은 별 소득이 없다는 걸 느낀 게 제가 이번에 판례 처음으로 올렸어요. 판례에 대해서 설명 올리고 잘못 알고 있는 판례라든가 나올 만한 판례 올렸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판례 문제 자체가 안 나왔어요. 빵개.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안 해야지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례 특강이라고 하는 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목숨 걸고 외우느니 실무 이론을 그때 가셔서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성문화된 법령 규정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적용할 법 규정이 명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취소소송 같은 거 어디다 제기하죠? 처분 등이 위법하다.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나 변경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건이 어때요? 명확해요. 처분이기만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법에 그렇게 요건이 명확하다 하면은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요건에 맞게 포선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포선만. 아시겠죠? 두 번째 유형 보시면 적용할 법 내용에 요건이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명백하지가 않아요. 얘의 대표적인 게 자녀지 매수 수용 청구예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자녀지 매수 수용 청구 뭐 아직 모르시면 괜찮고 규정만 한번 볼게요. 토지보상법 74조 1항에 있는 얘기거든요. 오늘 없어요. 네, 오늘 없어요. 74조 1항 보면은 자녀지 매수 수용 청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지를 사주는데 어떤 요건을 되냐면은 너가 남은 토지죠. 자녀지라고 하는 건 남은 토지예요. 요 남은 토지를 네가 원래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현저히 곤란할 때만 자녀지를 사주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700제곱미터짜리 땅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 잘리고 100제곱미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화장실밖에 못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원래 건축을 갖다 하려고 700제곱미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익사업을 하면서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난 이 땅을 갖고 있을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수용해달라. 너가 사가달라. 이러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지 매수 수용 청구거든요. 근데 봐봐요. 종래 목적대로 그래 뭐 이거 뭐 집 짓는 거? 그게 종래 목적은 되겠지. 현저히 곤란. 자, 이거 어때요? 현저히 곤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충분히 지을 수 있다. 타원형으로 지어라. 이렇게. 이렇게 수용하는 걸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소유자는 뭐라 그래요? 야, 나 여기다가 화장실 하나밖에 못 짓는다. 그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저히 곤란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견해가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 자체가 역할을 명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해석을 누가 해줘요? 그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판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배웠던 하자의 치유라든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있죠? 이런 거. 얘네들에 대해서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이 판례들이 왜 기준을 제시하냐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자 치유할 수 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얘를 들여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시키는 제도잖아요. 얘네 둘 다. 그럼 누구한테 좋아요? 피고한테 좋죠. 근데 누가 진짜 피 봐요? 원고가 진짜 피를 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네들을 갖다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판례는. 그래서 얘네가 뭐라 그래요? 공격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돌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 범위가 뭔데 이러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례들이 기본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85%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새로 나오는 판례 15%짜리를 해결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15%를 맞추려고 판례를 외우다가 실무 어제 영어권 하나 보고 잤으면 내일 맞추는 건데 이거 봤는데 판례는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그 좀 발상을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성문화된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 보상법규 29의 1-1번 문제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풀 건데 이 문제가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요 문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험에 지금 계속해서 요번 빼고 31회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판례는 없는데 내용이 되게 애매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런 거 대비를 갖다가 새로 무슨 판례를 암기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그 두 가지 사항을 갖다가 딱 갖춰놓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갖다 제대로 하려면 판례를 잘 보셔야 돼요. 법을 잘 보셔야 돼요. 법을. 웃지 마요. 짜증나니까. 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법을 왜 잘 보셔야 되냐면은 판례가 어떤 판시를 할 때 있잖아요. 판례가 판시를 할 때 어떻게 판시를 하냐면은 법조문부터 봐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있는지부터 봐요. 그리고 그 법에 있는 규정대로 요건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그걸 갖다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에서 판례들은 다 법조문부터 봐요. 그 다음에 이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시했었다. 이래서 사안하고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내놨던 관련 판례 취지를 갖다가 가져온다고요. 이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얘네가 새로운 결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안지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이 법조문 있잖아요. 법조문 여러분들 무조건 100% 다 아셔야 되고 이 참조 판례라고 하는 이게 기본서 판례, 이게 기본서 판례. 아시겠죠? 얘를 가지고서 새로운 15%짜리를 갖다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제가 계속해서 거품 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 얘기를 매번 하거든요. 근데 3기 때 가면은 이제 귀가 막혀요. 환각 증세가 걸려가지고 판례를 막 외우고 다녀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복구가 불가한 거예요. 복구가 불가한 거. 그때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기는 법규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판례 특강 듣고 법규 한다. 그거는 망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3기 때 이후로는 법규를 확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 몇 대 몇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권장하는 거는 이론은 빵. 네, 이론은 아예 안 해요. 이론은 기본 강의 들었으면 아예 건들지도 않고, 실무 6의 법규 4. 아니면 실무 5의 법규 5 이렇게 해서 법규를 갖다 최대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제 스터디 올라왔나요 혹시? 스터디 그거 설명한 거? 내가 아주 얘기를 또 세게 해놨는데 자 목표를 실무, 이론, 법규 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표를 어떻게 세우세요? 실무는 그냥 뭐 나오는 거 완주만 하자. 그냥 기본 강의 했던 것만 다 알고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걸 다 못 끝내고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론은요. 암기를 하려고 그래요. 암기하려고 그러는데 암기하고 나니까 또 줘요. 그 다음에 끝났는데 또 줘요. 자료를 줘요. 자료를 이고 잘 정도로 줘요. 이제 학원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론도 못 잡고 들어가요. 법규는요. 암기할 것 같죠? 지금 같으면 이제 암기해서 내년에는 내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년 시험에서는 내가 법규 수석하면은 저 새끼 대신 내가 강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규도 암기를 못해요. 아시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1년 이후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게 여러분들 모습이라고. 아시겠죠? 이거를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쟤 진짜 재수없다. 진짜 뭐 말을 저렇게 하냐. 진실이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를 자꾸 희망을 갖는 거야. 그래, 실무는 조금만 면과하고 이론 평균에 법규 고득점. 이게 안 된다고. 얘가 제일 꼬라박는다고. 마지막에 시작하니까. 얘는 잘 쓴 줄 알았는데 못 썼대. 얘는 다 푼 줄 알았는데 꽈락이야. 못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게, 그 구조를 잡고 문제 푸는 기준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응? 자, 요번이 31회. 2회인가요? 32회. 32회. 2년차들 많이 붙는 데니까, 뭐, 해봐야지. 끝났어요. 내년에 들어갔어. 안 됐어. 34회가. 뭐야? 1차 한 번 더 봐야 돼. 35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본인이에요. 요 본인한테 있어서 문제가 다 다른 거야.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똑같은 문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휘둘러야 된다고. 요 방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이 방향을 만들어 놓으려면은 포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상 유예생들이 시험 잘 볼 것 같죠. 유예생들이 시험 더 망쳐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시간이 많은 줄 알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보거든요. 근데 동차생들은 뭐라 그래요? 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원래는 안 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하나 뭐 하면은 뭐 해야 돼 이러잖아요. 걸러지는 거예요. 공부 분량이. 유해생들은 어때요? 뭐 하다 보니까 뭐 몇 개 좀 하고, 저것도 한번 듣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아까 얘기했던 게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의 플랜이.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조를 갖다가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과목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과목 중에 구조를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같은 경우는 실무하고 법규가 안 되면 잡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12월 가면 느끼세요. 지금은 이제 실무 보상평가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딴 거 하고 싶어. 법규 갔어. 똑같이 보상해. 또 싫어. 그럼 어디 가요? 부동산 시장? 재밌는데? 이런다고요. 그렇게 하고 12월까지 경전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해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코란을 읽기 시작하면 와닿지가 않아. 왜? 다 알거든. 근데 글을 쓰자니 글이 안 써져. 그럼 그것도 재미없어. 그럼 이제 뭐가 재밌어요? 감관법? 이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좀 구조가 잡히기 전까지는 실무 법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심판 및 소송제도의 진행 순서라고 나와 있고 법규의 물음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권리구제 수단의 결정이다 해서 보면요. 일단은 권리구제 수단이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존속보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존속보장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 권리구제 수단의 결정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만 나와 있죠.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권리구제 수단에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요거 좀 이따가 개관을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 소송을 제기해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하는 거는 소송 요건이라든가 심판 청구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 네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형식적인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적인 티켓팅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와서 한번 떠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밑에 있는 본안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본안 판단 보시면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조치 등이 적법한지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조치가 적법하냐가 왜 주장이에요? 이러면은 지가 생각하는 대로 조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조치가 적법하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당사자 주장이 타당하냐 그 문제로 가서 본안 판단으로 가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저희 감정평가 기출문제도 괜찮고 지금 사법고시 기출문제라든가 뭐 행시 있잖아요. 오늘 가셔서 문제 열어보세요. 그게 진도가 다르고 뭐 공무원법 나발이고 다 문제가 똑같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찰관 A의 주장이 타당하냐? 이렇게 해서 얘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겠냐? 문제 스타일이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소송요건이라고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 결정하는 거는 그 최초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소송을 들어가냐, 심판을 들어갈 수 있냐는 두 번째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 주장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가 3단계잖아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야 되냐 물어보면 뭐예요? 문 열고, 티켓팅하고, 들어가서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원이 인용 가능성이 있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소송 요건하고 본안 판단을 다 물어보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겁먹으시면 안 돼. 그래서 소송 요건 있고 본안 판단 있고 인용 판결 가능성 하니까 소하고 본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시험 봤던 28회 문제 1번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28회 문제 1번 2번, 3번이요. 전부 다 법원이 인용 가능성이 있냐, 법원이 인용 가능성이 있냐, 법원이 인용 가능성이 있냐 이랬어요. 진짜 3교시 때 찢어버리랬어요. 진짜 시험지 딱 보고서 이거는 운명의 장난이다. 제가 원래 법규 때문에 시험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운명의 장난이다 이래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다행히 여기 뒤에 얘가 귀엽게 깜찍하게 페이크를 딱 걸어놨어요. 뭐라 그래요? 소송 요건은 다 충족한 걸로 본다. 소송 요건 다 충족한 걸로 본다. 소송 요건은 충족된 걸로 본다. 그러면 말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본안 판단만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쭉 써요. 소송 요건 충족 여부. 안 물어봤는데 써요. 안 물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답지를 2권을 썼는데요. 42점이 나왔습니다. 이래요. 아니, 그럼 이걸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썼는데 점수를 어떻게 줘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 지금 몇 년 전부터 부분 점수제잖아요. 완주를 못하시면 점수를 획득을 못해요. 그게 이제 평균 점수를 올려서 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답안지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일단은 안 쓰면은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빵점 처리가 돼요. 그게 부분 점수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2점을 줘? 난리 나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완주를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이런 그 문제 틀을 갖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자 4번 보시면 법원의 판결 나오고 판결의 효력 나오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세효, 뭐 형성효, 기판력, 기속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 나왔대요. 인용 판결이라는 게 뭐예요? 당사자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죠. 그러면 원고가 타당하다는 얘기는 반대 얘기하면 뭐예요? 피고가 패소했다는 얘기죠. 피고가 잘못한 거잖아요. 대부분 피고가 누구죠? 행정소송법 13조에 따르면은 처분청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행정작용을 했던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내 주장이 타당하다고. 처분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분청이 이래요. 뭐 어쩌라고. 쟤는 사법부거나 행정부니까. 됐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판결의 망치를 두드리나 안 두드리나 상관이 없다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래가지고 간접강제라든가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직접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이 소송 제도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심되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다 까보세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제가 요번 시험 해설지에 썼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순서의 결정인데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이주대책을 보고 잤어요. 근데 이주대책이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이주대책부터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60%예요. 60%. 아시겠죠? 네. 절대로 문제 푸실 때 내가 자신이 있어서 내가 스토리가 자신 있는 영역부터 들어간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물음 유형 보시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그러면 심판 청구 요건하고 소송 요건 충족 여부죠. 그러면 얘는요. 갖추기만 하면 돼요. 갖추기만. 그러면 이런 소송 요건이나 심판 청구 요건 다 어디 있겠어요? 법에 있겠죠. 법에 있는 요건만 체크만 해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은 이번 기출문제도 막 이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작에 읽어야 할 거 요 뒤에 세 줄밖에 안 돼요. 왜? 소송요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제소기간을 준수했냐예요. 제소기간. 그럼 제소기간에 대해서 법조문을 보면은 행정소송법 20조 1항을 보니까 본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원처분 통지일부터 90일 기산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으면 어떻게 돼요? 재결서 정본 송달 받고 나서 90일 기산한다 나와 있잖아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나 뭐 찾으면 돼요? 위에서 행정심판 있는지만 찾아내면 돼요. 없어요? 그럼 원처분이 언제 냈는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이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아예 사실관계를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개별공시가에 이제 위법이 있다. 그래서 이 위법을 이유로 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갖다 다투려고 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문제를 냈는데 개별공시가의 위법을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별공시가에 어떤 위법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서야 이제 문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별공시가 안에 어떤 위법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사실관계나 이제 법적 상태라든가 사실 상태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본안 판단 문제에서는 문제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셔서 문제를 보실 때 문제 구성, 여러분들 그 파본검사 있잖아요. 실무는 파본검사 하세요. 꼭 1차나 2차 법규는요. 파본이 있으면 미친 거예요. 없어요. 네, 그때 문제 넘기면서 문제 마지막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1번, 물음 2번. 제가 이거 진짜 저한테 질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문제 크게 1번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었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뭐 말 잘 못했겠죠. 네. 문제 1번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고 문제 2번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인데 넌 도대체 뭐를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라고. 이거예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가 아니라 이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물음을 읽으면 이게 지금 소송요건에 관한 거구나, 본안 판단에 관한 거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파본 검사하면서 내가 몇 번부터 들어가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뭐 물론 제가 예시답안 올릴 때 1번, 2번, 3번, 4번 풀었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3번이에요. 3번 풀고 2번 풀고 1번 풀고 4번 갔어요. 실질적으로 풀었던 거는. 그 문제를 보시면은 왜 그렇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본안 판단 보시면 당사자 주장을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관계와 법적 상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과 관련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다 읽어야 된다. 요거고요. 그 얘기에 관련된 게 밑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분만 쉬었다 할게요.